굉장히 좀 핫했죠, 최근에. 네, 청년 도약 계좌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는 제가 이 정리를 한 게 최대치인 것 같고요. 아마 또 자세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 또 한번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희망 적금, 청년 희망 적금처럼 이제 과연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지, 어떤 건지는 대충 알고 우리가 좀 대비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5월 이후로 이제 이 새로운, 네, 이제 정부가 꾸려지면 이제 임기가 끝나고, 네, 지금 문 대통령님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윤 당선인님,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아마 이게 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반기에 실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품에 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1억 통장, 1억 모기 통장, 그 이름이 이제 청년 도약 계좌의 별명 같은 거거든요. 예전에 그런 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뭐 10년에 1억 뭐 1억 만들기, 뭐 5년에 1억 만들기, 3년에 1억 만들기 이런 거 은행에 가면 혹시 붙어 있는 거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은행에? 그건 굉장히 혹하죠. 1억 만들기. 와, 1억 만들 수 있어? 이런 거 굉장히 혹해하는데, 은행에 가면 뒤에 이제 보험회사 상품이 이제 그런 현수막이나 그런 이제 전단지를 앞에 많이 비치를 해놨어요. 사람들이 좀 큰 단위로 올라가는 게 1억이잖아요. 뭐 1,000만 원, 5천만 원도 크기는 해요. 크기는 한데 1억 정도 되면 우와 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1억 모으기 이런 금액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꽂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험사 상품 중에 이제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 해요. 자, 이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 예상되지만 여기서 큰 틀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계약적인 가이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우선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돼요. 그래서 취준생이나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입니다. 자, 이거 몇 년생인지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알려드릴게요. 자, 87년생부터 네, 03년생까지입니다. 자, 청년은, 네, 19세에서,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인데요. 근데 이것도 지금 뭐 청년의 정의를 좀 바꾸자, 개정하자 이래서 이거를 만 18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아마 이게 이제 04년생까지 되겠죠? 네, 04년생까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확정은 아니어가지고 개정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현재 나와 있는 안으로는 87년생부터 03년생까지 여러분들이 이 도약계좌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장기 재산 형성. 그러니까 좀 돈을 모아서 목돈을 쥘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걸 도입해야 되는데 자, 그걸 청년 도약 계좌를 통해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게 10년 동안, 네, 10년까지 만기, 10년 만기를 채우면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장 큰 이제 목표고요, 목적이고요. 월 70만 원씩 연 3.5%의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 원이 적립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청년 희망 적금 같은 경우에요. 좀 약간 말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금수저인데 집이 있고 솔직히 이 청년 희망 적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이 청년 희망 적금을 가입할 수가 있어서 솔직히 나 월세 살고 나 소득이 3,600 넘는데 희망 적금 안 되고 집 있고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소득만으로 청년 희망 적금 대상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 소득 외에도 가구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재산 상황까지 점검을 해서 아마 이 대상자를 좀 가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소득이 높은 경우, 이렇게 소득 얘기 제 뒤에 말씀드릴 건데,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직접 장려금, 정부에서 적립을 해주는 게 있어요.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뭐 복리로 10년 넣는다라고 했는데, 예금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채권형, 그리고 주식형 이렇게 운용을 할 네,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네, 상품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10년이면 솔직히 기간이 짧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런 상품들을 길게 가져가는 거를 사람들이 못 버티거든요. 중간에 뭐 돈이 필요해서 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면 좀 힘들다고 해야 되나? 중간에 깰 확률이 높고 적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렇게 넣어도 만기까지 물론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만기까지 넣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적금을 10명이 넣었을 때 반은 해지하고 반은 이제 끝까지 가져간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제 채널에 예전에 그 적금 넣는 아두 챌린지 했었잖아요. 우리 6개월짜리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넣는. 자, 그때 이제 제가 매주 올렸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증샷 넣어주시면 인증샷 보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분들이 적금을 넣었고 하면서 이제 챌린지를 했었는데 다시 할까요? 그 챌린지를 했었는데 만기 때 가니까 거의 10% 정도가 남아있다고 해야 되나? 초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우와 이렇게 많이 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같이 해서 너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갈수록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들더니 마지막에는 10%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금 뭐 물론 만기까지 가신 분들도 있겠죠. 인증을 안 하신 분들 중에도. 근데 인증을 하신 분들이 거의 10% 정도 남는 걸 보고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금을 꾸준히 만기까지 넣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자, 적금 챌린지 처음 들어왔을 때 조금 재작년? 좀 됐죠. 시간이 좀 됐는데 6개월 동안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만기까지 한번 넣으시면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이제 혼자도 잘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응원을 해드리고 용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적금 챌린지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원하시면 또 네, 뭐 독서 챌린지도 최근에 진행을 했었고 그거는 오픈돼서 하진 않았지만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게 했었고 적금 챌린지도 있었고 제가 힘들어서 그렇지 할 땐 정말 즐겁고 재밌어요. 요즘 뭐 이자가 너무 낮아요라고 하는데 어쨌든 돈을 잘 모으려면 좀 강제성이 약간 부여가 돼야 되고 매달 적금을 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중간에 넣는 거는 지루하고 힘들어하지만 만기 때 목돈을 딱 받으면 굉장히 뿌듯하고 이렇게 목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 또 모아가지고 또 목돈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금을 꾸준히 습관을 들여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뭐 이자나 이런 걸 더 많이 받아도 좋지만 그게 아니어도 돈 모으는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돈 모으는 것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적금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 적금 챌린지 좋았죠? 맞아요. 자, 그래서 적금 이제 10년이 굉장히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돈을 찾을 일이 생기는데, 자, 그런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그리고 뭐 장기 실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돈을 넣을 순 없잖아요. 자, 그리고 질병 아프거나 이럴 때, 이런 이제 사유로 뭐 장기 휴직이나 재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 중간에 돈 찾는 거 되고, 재가입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이 증빙 서류를 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 중간에 돈을 인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좌는 살려두고 돈을 좀 일부 찾는 것도 가능하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 해지를 해도 사유가 인정이 되면 재가입도 허용을 해준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지원하는 유사제도 있죠. 뭐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뭐 청년 희망 적금이라든지 이런 거 넣고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중복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만 네, 가입해서 이제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지금 청년 희망 적금도 가입하신 분들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청년 희망 적금 나 가입했다 하시는 분? 고 선호기님 적금해지신 목돈 필요할 때 예금담보대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델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예금담보대출이 1번이에요. 대출하면 그 빌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선 좋은 일이고 그리고 잠깐 융통을 하시려면 오히려 그냥 예금담보대출 잠깐 쓰고 또 단기간이면 이제 다시 갚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대출 내가 써야 되는 기간에 대출 이자와 그리고 예금을 막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더 큰 쪽으로 더 대출이 더 크면 예금이나 해지해 쓰시는 게 맞고 만약에 예금 이자가 더 크면 대출을 쓰면서 이자를 내더라도 대출을 쓰면서 예금 만기까지 가져가는 게 도움이 되겠죠. 요즘에는 대출 이자가 워낙 높으니까
그런데 예금담보대출을 추천을 하는 이유는 단기간 쓰는 거면 이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38만 명을 원래는 받으려고 했었는데 450억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근데 실제로 290만 명 거의 300만 명 가까이 가입을 했죠. 예산도 원래는 450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1조 440억으로 늘어가지고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이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네,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현재 나오는 상태라면 도약 계좌로 안 갈아탈 것 같아. 10년 너무 길어. 그쵸? 이제 기간이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네. 요즘 젊은 친구들 생각보다 저축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정보도 많다 보니까 근데 그게 좋기도 하고 또 너무 좀 그런 정보들이 범람을 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 좀 단계별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돈을 어느 정도 좀 모아서 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그 계획들을 하나씩 좀 이렇게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너무 돈을 불리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부터 그게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돈을 모으는 것도 잘 해야 하고요. 돈을 굴리고 불리는 것도 잘 해야 하는데 이게 저는 첫 번째는 돈을 모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돈이 좀 있어야 뭐 든든하기도 하고 내가 좀 큰 뭔가를 하고 싶다. 하다못해 뭐 월세나 전세 얻을 때도 보증금을 조금 더 넣을 수 있고 전세도 조금 더 넣어서 좀 더 나은 환경, 괜찮은 위치로 갈 수도 있고 또 집을 사고 싶을 때 대출을 받더라도 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은행에 있을 때도 보면서 좀 느낀 게 목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사람들이 이 목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만들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인지 좀 곤란함을 겪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돈을 모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고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결국에는 기본적인 종잣돈, 네, 베이스가 좀 기반이 돼야 뭐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더 수익이 더 날 수 있고 뭐 집을 사더라도 내가 집을 구하더라도 곤란함을 겪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대출의 도움을 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현금의 여유는 있어야 확보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청년 도약 계좌도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지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기획하신 분이 이걸 금융상품 아니에요. 이거는 복지정책이에요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정부 지원금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이게 상품이 좀 잘 세팅이 돼서 좀 많은 분들이 목돈을 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좀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청년 희망적금은 최근에 하셨고, 자, 청년 도약계좌 뭔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우선 나이에서는 네, 동일합니다. 네,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네, 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가능하고요. 2004년생까지 가능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득 같은 경우에는 청년 희망적금은 이제 3,6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제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기준은 자, 이거는 이제 소득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이제 청년 희망적금 같은 경우는 요건만 되면 뭐 납입 금액 내가 최대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넣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일정 비율로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금을 더 넣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기간은 청년 희망적금은 2년, 청년 도약계좌는 10년입니다. 자, 그리고 지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자, 청년 도약계좌는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최대 금액 70만 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구간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청년 희망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짜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첫 해는 2%를 더 지원해주고 그리고 2년 차 때는 4%까지 그러니까 내가 넣는 돈의 4%까지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4,980만 원. 자, 그리고 청년 희망적금은 2년 동안 36만 원인데 비과세 세금 안 내는 것까지 포함하면 최대 45만 6천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게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죠. 45만 원, 5천만 원. 네, 5천만 원이에요. 반올림을 하면. 자, 그런데 이거는 기간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상품 자체에 좀 약간 구성이나 조건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금액을 비교하는 거는 네, 조금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중복 가입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금액이나 기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상품은 네, 예금형, 채권형, 주식형으로 할 계획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청년 희망 적금은 그냥 은행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단순히 적금 상품입니다, 여러분. 적금 상품. 자, 그리고 중복가입, 네, 청년 도약 계좌 안 돼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채용공제나 청년희망적금 이런 거 중복가입 안 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하셨던 분들은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은 여기에 대한 조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게 걸려 있는데 이걸 하셨다. 하시면 해지하고 조금 더 고민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 개 되어 있는데 이걸로 가면 아마 기존의 걸 아예 싹 다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일채용공제 넣고 있는데 청년희망적금 넣었다 하시는 분 고민하시는 게 좀 나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간이나 이런 게 지원 금액은 좋지만 기간이나 이런 게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기존에 게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어떤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제도가 있느냐 이런 거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바꾸는 것도 고민이긴 하지만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 상품을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인원이 좀 중요하잖아요. 자, 우선 계획은 100만 명이라고 해요. 100만 명이고 예산 한 7조 5천억 정도 쓸 거라고 하는데 뭐 솔직히 우리가 뭐 7조라는 금액이 와닿지도 않고 뭐 크게 관심은 없지만 그래 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어, 금액별로 2,400만 원 이하 구간이 있고 이제 3,600만 원 이하 구간이 있고 여러 가지 구간이 있는데 아마 예상으로는 3,600만 원 이하 구간이 제일 많지 않을까 한 25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나름 통계나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것 같은데 자, 우선 금액 구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보고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본인은 30만 원을 내고요. 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아, 구자같이 보이는데 77입니다. 자,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이 얼마를 넣고 이제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소득이라는 건데 자,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본인은 30만 원을 내고요. 정부는 40만 원을 내요. 자, 근데 2,4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만 원은 고정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이제 2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비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득에 따라서 주긴 하지만 내가 많이 최대한 넣어야지 정부에서도 최대치로 지원을 해주지 10만 원 넣는 사람한테 40만 원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30을 넣었을 때 최대 40만 원까지 그리고 3,600만 원 이하의 소득 구간이면 50만 원 넣으면 정부에서 20만 원 지원해주고요. 자, 그리고 4,8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0만 원 본인이 넣으면 정부 1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4,800만 원 초과하면 여기는 따로 지원금이 없어요, 여러분. 0원입니다. 0원이고 내가 70만 원을 그냥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점점 이제 40에서 20, 10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납입금이 좀 차이가 나겠죠. 내가 넣어야 되는 비율이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2,4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내가 3,600만 원을 넣으면 정부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이제 10년 만기로 나면 1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50만 원 본인 부담금 정부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경우에 내가 6천만 원 넣으면 정부에서 2,400만 원 정도. 자, 그리고 7,200만 원을 넣으면 1,200만 원. 그리고 8,400만 원을 넣으면 비과세 해주고 일부 소득공제 해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좀 금액이 뭔가 안 맞지 않나요, 여러분? 7,200 더하기 1,200만 원 하면 얼마죠, 여러분? 자, 산수. 8,400이죠. 자, 요거는 8,400 여기 있죠. 자, 8,4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1억이 돼요? 라고 하는데 1,600만 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자, 이 1,600만 원은 아까 얘기했던 3.5% 복리에 뭐 예금이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계산을 하면 아마 1,600만 원 정도 이자 금액이 생길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받으려면 이게 제일 좋잖아요. 제일 지원금이 많이 나오니까. 자, 근데 슬픈 현실은 소득 2,400만 원 이하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연봉이 한 2,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걸 10년 유지하는 게 더 슬픈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계속 이제 소득이 올라가거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최대로 치료해서 5천만 원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넣는데 아니 솔직히 주식을 넣는 게 돈이 더 되지 않냐. 아니 예금 뭐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요즘 투자를 해야지 뭐 뭔 예금이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만약에 뭐 4,800 초과 잡으면 뭐 지원금도 없고 뭐 비과세 뭐 이거 해서 뭐예요? 차라리 이거를 뭐 주식을 한 10년 넣으면 수익률이 좀 대박 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은행에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청년도약계좌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장기주택 마련 저축, 장마저축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목돈을 이제 모아서 집사한테 보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상품이 있었어요. 재형저축도 이제 재산 형성 저축이라고 해서 이제 돈을 모아서 말 그대로 목돈을 또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게 예전에 한 70년, 80년대 사람들이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축을 너무 안 하고 목돈을 못 모아서 이렇게 점프를 못 하니까 집을 사는데 이렇게 목돈 있는 거 못 하니까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집 사라 목돈 필요할 때 써라 이렇게 정부에서 세금 우리가 비과세 해줄게 이자도 많이 줄게 복리를 해줄게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넣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상품들도 7년짜리였어요. 그리고 재형저축도 7년에 3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최대한 10년까지 넣을 수 있긴 한데 이런 상품들은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져가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목돈이 필요해서 깨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겠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계좌가 너무 좋고 지금은 가입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필요하면 깨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가입하는 시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우리도 지금 뭐 희망적금을 동시에 2월 달에 가입해서 다 이제 2년 뒤 2월에 만기가 되는 것처럼 동시에 가입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만기가 동시에 막 돌아와요. 사람들이 이제 아까 적금을 월요일날 만기 이제 깨러 간다 뭐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는 기간들이 있는데 다들 7년을 넣었잖아요. 분명히 내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목돈에 뭐 비과세까지 해서 이자까지 이율까지 괜찮으니까 이자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아, 물론 기간을 7년이나 넣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받는 게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목돈 자체가 금액이 단위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되게 좀 뿌듯해하고 이걸로 이제 뭘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뭐 곧 뭐 집을 사는데 보탤 거다라든지 아니면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이에요라든지 굉장히 좀 기뻐하는 모습을 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하게 뭐 주식 할래 아니면 뭐 예금 할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적정 비율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청년도약 계좌가 뭐 채권형이나 주식형도 나온다고 하지만 그건 상품이 아니 정확하게 나와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단순하게 그냥 주식 예금 뭐 그거 뭐 예금보다 당연히 주식이 낫지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나눠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적절히 배분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만 넣어야 되고 주식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6대4 정도 금액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연봉이 한 4,500 정도 된다. 그러면 4,800만 원 구간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매월 뭐 100만 원씩 넣는데 100만 원씩 넣는데 뭐 여기에는 70을 다 그냥 넣어보지 뭐 60만 넣을 수도 있잖아요. 60 지원 10만 나오니까. 그래서 넣고 나머지 뭐 40만 원은 주식을 투자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전적으로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주식을 일부를 넣고 이제 여기에도 10년짜리로 장기로 가지고 모으는 상품을 한번 넣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금액이 부담되면 금액을 조금 줄이시면 돼요. 조건이 되는데 굳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4,8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간과하는 게 소득공제가 되는 것도 좋고 비과세가 되는 것도 여러분 15.4% 수익을 확정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축 금액이나 이걸 돈을 모을 수 있는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비중을 좀 잘 조절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주식형으로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비과세되는 상품은 갈수록 줄어들고 그리고 이자 3.5%도 별로 안 높은 것 같아. 뭐 청년희망자금 솔직히 10%나 됐는데 왜 이게 뭐 말이나 돼 이럴 수 있지만 앞으로 갈수록 이자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더 많잖아요. 은행 예금 이자는. 뭐 지금은 약간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더라도 일시적일 수도 있고, 10년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는 3.5%면 나쁘지 않은 이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되면 그냥 하는 게 좋다라는 게 네,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냥 묻어두면 두고 살면 되는데, 묻어둔 게 제일 좋아요, 닥치키님. 맞아요. 자, 1억 가치가 지금이랑 10년 뒤 또 달라서 또 애매하다라고, 네, 맞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물론 가치는 많이 바뀌었어요. 뭐, 현물의 가치가 많이 바뀌었죠. 부동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의 가치가 바뀌긴 한데, 근데 10년 전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2012년도를 생각했을 때, 1억이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작은 돈이 되었나요? 이게 물론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또 뭐 집값이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이 뛰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1억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의 가치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10년 뒤에도 1억이라는 돈은 어쨌든 좀 큰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리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대신 손실에 나도 여러분 주식이 빵 오르는 것처럼 손실도 이렇게 빵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 적절히 현금성으로 안전하게 모을 수 있는 자산도 가지고 가면서 내가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 그리고 적절히 잘 불릴 수 있는 그런 투자 공부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도 하면서 불릴 수 있는 상품으로 적절히 잘 배분을 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그냥 나눠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 100%빵 이렇게 넣는 사람 없잖아요. 예금만 100%다 넣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요즘 조금씩 투자도 다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10년 생각보다 금방 가요. 진짜 금방 가요. 뭐 월드컵이 있었는지가 벌써 20년이 됐고 한일 월드컵 한지 20년이 됐고 201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0년 전 2012년도 되게 올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벌써 10년이 2022년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코로나가 2020년에 2020년에 벌써 1년 전이라고 생각했는데 2년 전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2년. 그래서 생각보다 10년은 빨리 간다. 여러분들 10년 전에 뭐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까마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넣는다라고 의식을 하면 10년이 굉장히 길 것 같지만 넣고 나면 보통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10년 굉장히 금방 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상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리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10년 만기까지 네, 가지고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좀 괜찮다. 이렇게 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험처럼 꾸준히 넣으시는 것도 좋죠. 그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이유도 있고. 자, 그런데 아까 보험 얘기도 해주셨지만 제가 혹시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넣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10년 만기 상품의 해약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아까 계속 나오는 의견이 이제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 도약계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10년 동안 다 끝까지 잘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할까 말까 보다는 내가 이거를 꾸준히 넣어서 10년까지 무사히 잘 가져가서 그 이자 금액, 복리 혜택 이런 것들을 좀 정부 지원금까지 좀 싹 다 알뜰히 챙겨서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적금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실 때 감안하고 좀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 지금 적금 넣고 있어가지고 도약계좌 넣을 돈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금액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하시고 나중에 요걸 넣을 수도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청년만 국민이냐. 자, 이게 중장년, 네, 좀 40대
50대 분들이 굉장히 또 우리는 없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좀 뒤집어 생각을 하면, 자, 이분들이 10년 뒤에는 29세가 되고, 근데 이분들은 44세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장년층? 네, 청년이면서 장년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힘들잖아요. 뭐 집도 그렇고, 뭐 취업도 그렇고, 뭐 내가 이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청년들이 기반을 잘 다져서 좀 돈이, 목돈이 있으면 결혼을 하는 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집을 구하거나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드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리를 잘 잡아야, 뭐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자리를 잘 잡아서, 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좀 든든하게 그런 기반을 잘 다져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좌절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도와줄 수 있는 게 이번에 이 나온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장 큰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주택이나 자녀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상품의 가장 큰 취지가 아닌가 해요. 그래서 너무 난 청년이 아니라서 슬퍼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자녀분이나 주변에 또 친구들 그리고 조카 뭐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이런 게 있대라고 해서 공유를 좀 많이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혜택을 좀 모르고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리 설렁탕님, 내일 체험 공제랑 중복 불가 좀 너무하네. 그쵸? 내일 체험 공제랑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2년이고 지원금이 12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근데 또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생각보다 2,400만 원 이하를 10년 동안 유지하는 경우가 더 슬프다. 그래서 아마 이 구간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큰 틀은 바뀌지 않고 좀 세부적인 안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는 내일 채용 공제 상품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ISA 아마 참고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ISA가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그런 투자형 상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ISA도 좀 참고를 할 것 같고, 또 청년 희망 적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환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상품들을 참고로 하고, 또 수요에 맞게 또 사람들이 좀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이나 여러 가지에 맞게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70만 원씩 이제 10전을 넣었을 때 월복리 3.5%를 넣으면 이자는 한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 이걸 뭐 복리니까 아무래도 이자가 좀 더 나오겠죠. 단리로 했을 때는 한 3.94% 정도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리여서 이자가 조금 더 단리로 계산을 했을 때 조금 더 나온다라는 점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게 과세 15.4%이 부분이 빠지죠. 자, 이 부분이 없습니다.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까지 다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적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챙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복리 로 할 수 있고, 또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수익이 더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이자 부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권의 주식형을 또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소득공제, 연말정산에 조금 더 혜택을 4,800만 이상 주지 않을까,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청년 1억 통장, 청년 도약 계좌, 청년 희망 적금 때 너무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시작을 해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고, 근데 그래서 예산도 늘었어요. 예상치 못해서 예산이 는 케이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은행 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450억 예상을 했던 게, 네, 이자 부담이 1조가 돼가지고,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게 은행들이,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정부 지원금 외에는 나머지는 은행에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은행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자를 좀 사람들이 지원을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적 이제 책임을 은행에게 일부 같이 이제 좀 나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희망 적금 같은 경우에도 정부 지원도 있지만 은행에서 내는 부분도 있고,
자, 그래서 아마 청년 도약계좌도 이자 부분은 은행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은행들도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예상 가이드라인 이런 걸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은행이 굉장히 지금 수익이 좋다라는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작년에 뭐 20조를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 많이 벌었으면 뭐 사회적으로도 많이 그 기여를 하고 이런 것도 좋긴 한데, 근데 뭐 은행이 예금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나간 상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만약에 나중에 뭔가 좀 어,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송이 걸려 있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은행도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없어 힘들다라기보다는 비용을 지출할 때가 생각보다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은행이 뭐 잘했다 못했다 뭐 누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정하는 안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원 제한이나 아마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은행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은행마다 딱 뭐 100만 명이 예상이면 뭐 10만 명씩 배당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번처럼 청년희망 적금처럼 너무 많이 가입해서 다 받아줘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번에도 선착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일부 좀 조건이나 이런 제한이 있다. 그리고 재산도 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필터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인원 제한을 두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럼 나 10년 만기 끝까지 한번 채워볼래? 이렇게 좀 목표를 가지고 나 한번 해보겠어. 이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좀 갈아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길어서 나 중간에 왠지 해지할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내일 채용공제나 다른 거 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아까워서 저는 안 되겠어요 라고 하시면, 네, 도약계좌는 전환을 안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나 적금을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뭐 하나를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그게 아니어도 나눠서 넣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넣어서 목돈을 한번 쥐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할까 말까보다 어떻게 10년을 버틸지 그걸 고민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이번에 은행이 힘들었다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박주님. 사람들은 버는 것만 생각하지 나가는 것까지는 고민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돈을 버는 기사도 보는데 은행이 비용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저는 유의심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이 뭐 건전성도 그렇고 앞으로 은행이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취할 건지, 대출이 많이 나갔다고 하지만 계속 사람들이 계속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또 이자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은행도 굉장히 영업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주택청약 1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얼마까지 모아야 하나요? 계속 넣으시는 게 좋고요. 이건 이제 10만 원씩 최대 인정 금액은 국민주택 규모의 청약을 할 때 얘기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평소에 그 금액이 있잖아요. 뭐 200, 250, 뭐 400 이런 있잖아요. 그 금액을 맞출 때까지는 우선 기본적으로 넣으시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그냥 넣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나 국민주택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면 민영주택 금액만큼 뭐 최소 400만 원,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 평수 보시고 최대치로 좀 넣어두시면, 내가 평경을 하는데 큰 데서 작은 건 하는 거는 가능한데 작은 데선 큰 걸 못 하거든요. 돈을 막 청약 공고일 전날까지 넣어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살고 싶은 평소에 맞게만 금액을 세팅을 해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청약통장은 은행으로 급여통장이나 메인통장 변경하는 게 좋을까요? 뭐 대출을 쓴다면 바꾸는 게 낫지만 청약은 은행을 바꿔주는 게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뭐 적금이나 이런 거 우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청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네, 같이 맞추는 게 좀 나을 수는 있죠. 그래서 주거래 청약이 있으면 웬만하면 주거래가 같으면 조금 더 그런 이자 우대 혜택이나 대출 받을 때 금리 깎는 거, 우대 금리 받는 거 이런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걸리는 게 없다면 하시는 거 괜찮고요. 만약에 나 근데 여기는 이게 더 좋고 저기 더 좋고 이러면 굳이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